먼저 잠깐 개요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책이 1962년도에 나왔고, 사실은 1961년도에 북경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을 포괄한 최초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일정한 심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통과돼야 돼요. 그런데 이 논문은 그 중국 고사변 학파의 지도교수 이제 고일강이라는 분이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분은 그 고사변 학파라고, 그 학파는 다시 말씀드려서 의고 학파, 옛날 걸 의심하자라고 하는 학파인데, 중국 학자들은 막판에 가면은 중화주의 사관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사군,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평양이라고 또 엉뚱한 주장을 한 분이 고일강 그 선생인데, 당대 중국의 그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휩쓸었던 고사변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당대 최고의 석학인데 견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견해가 서로 다른 그 지도교수와 치열한 논쟁 끝에 그 학위로 이제 수여를 받은 거죠. 이분이 이제 그 북경대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고일강 그 선생인데요. 저 고사변이란 책이고, 이제 고사변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제 의고파라고 해가지고 옛날 거를 의심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일강의 중국의 사료들을 보니까 상고사, 중국의 상고사를 기록하는데 뒤에 나온 책일수록 자꾸 중국 상고사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온 책일수록 내용이 더 풍부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율곡이가 했다는 그 신만양변설, 그게 그런 경우인데요. 신만양변설이 그 경연에서 했다고 하는데, 경연에서 했으면 그 실록에 기록이 될 텐데 실록에, 선조실록에 안 나와요. 나중에 효종 때 편찬한 휴정실록에만 일찍이 경연에서 본문에 못 나오고 사관이 평하는 말로만 한참 뒤에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 신만양변설을 갖다가 송시열의 제자인 김장생이 쓸 때만 해도 그냥 10만 양병을 주장했다라고 두루뭉실하게 썼는데, 그 김장생의 제자인 송시열이 쓸 때는 10만 중에서 2만은 도성을 방위하고 나머지 10,000명씩으로 각도 8도로 방어하자라고 뒤에 갈수록 자세해져요. 이 10만 양병이라는 내용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고사변 학파들도 중국의 전적을 보니까 뒤에 갈수록, 뒤에 나온 책일수록 더 시기는 끌어올려지고, 예를 들어서 그 추님금 같은 경우 공자 시절만 하면은 그냥 뭐 이 성군이라 이 정도였는데, 맹자 시절에 오면 거기에 효자의 의미가 덧붙여진다. 그러니까 내용이 자꾸 풍부해진다. 그래서 이 의고 학파, 저 고사변 학파들은 중국의 상고사라는 것은 대부분 유학자들이 조작한 거다. 그래서 공자가 썼다는 춘추도 사실은 공자가 쓴 게 아니고, 공자가 저 산동반도에 있던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그 노나라 사관들이 집단적으로 쓴 거지 공자가 쓴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주장해가지고 당시 중국 학계에 상당한 논란과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사를 의심하자라고 하더니
딱 그 강역 문제에 딱 도달하니까 고사고 뭐고 사려고 뭐고 다 무시하고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분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가 1930년대인데 1931년 9.18 일본에서는 만주사변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부르는 사건으로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고일강 이분이 이제 중화애국주의 역사관을 또 주창을 해서 여러 잡지를 편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응하는 역작을 또 한 거예요.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만한 그런 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국의 애국주의를 위해서 중국의 역사학은 원래 그 위한 치휘라고 해가지고 위한 한 나라를 위해서 한이 이제 중국 뜻하지 않습니까? 치휘 수치스러운 것은 감춘다라는 것이 공자의 춘추 이래에 중국에서는 역사를 서술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서술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국의 역사학의 전통이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이 남한만 빼놓고 모든 나라 역사학자들을 다 그렇게 쓰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학자가 자국자를 쓰면서 처음부터 나는 우리 자국자를 갖다가 노예사를 만들고 뭐 만들고 그렇게 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들 미국인이 미국사 쓸 때 미국사 위주로 쓰고 쓴다 그래서 그게 무조건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비판하지만 큰 틀에서는 미국에 대한 애국주의적인 견지에서 쓰는 거고 러시아 학자가 러시아사 쓸 땐 당연히 러시아 애국주의적인 견지에서 쓰는 겁니다.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역사학에서 비판받는 것은 사실 팩트를 갖다가 뒤바꿔 가지고 그랬을 때 이게 비판을 받는 거지 되도록이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아까 이종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공동체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것도 역사학자들을 비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 소위 뭐 국사학계라고 하는데 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국사의 나라 국자가 대한민국인지는 전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 국사학계의 태도 이병도 박사의 학위 논문이 미스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고려시대의 연구 그리고 도참 사상에 관련해 가지고 뭐 풍수지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952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자신이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그런데 이 책은 48년도에 나왔어요. 4년 전에 나온 책 가지고 출간한 책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가 지도교수인지도 모르고 누가 심사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이게 박사학위 논문이란 말도 없고 그냥 출간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리지린 선생의 이 고조선 연구가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초의 정식 박사학위 논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저 중요한 거는 역사를 누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하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다 아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잘못된 것까지 아전인수격으로 좋게 해석한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일제강점기는 한편으로는 빼앗긴 강역을 되찾기 위해서 싸운 영토전쟁의 시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해석권을 가지고 싸운 역사전쟁의 또 시기였습니다. 근데 강토는 우리가 되찾았지만 역사 해석권은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역사 해석권은 일제강점기 때 저희가 주장한 게 사실 별 다른 새로운 주장들이 아니에요. 저도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역사학으로 했는데요. 제가 나중에 이쪽 역사학을 알고 공부를 하면서
저희 시산 김성학 선생의 손자이신 김병현 선생님이 저 앉아 계신데, 그 학회에서 이제 저 김병현 선생을 만났더니 우리가 배우는 역사학은 다 총독부 역사학이고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연구했던 역사학이 따로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역사학이라는 것은 일이 공자 말씀대로 일이관지가 돼야 됩니다. 하나의 관점으로 고대사부터 중세사, 근현대사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꿰뚫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소위 말하는 진보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시대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비판적인데, 조금만 조선시대로만 조금만 올라가면 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지금의 이 낙랑군 수성현이 있던 자리 그리고 뭐 그 노룡현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의 하북성의 창녀현이라든지 노룡현이라든지 이런 데에 낙랑군이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 열심히 찾아가지고 원사료, 그때만 해도 제가 뭐 한문에 그렇게 능하지가 않을 때인데 해가 뭐 번역된 게 없으니까 나름대로 우편 찾아가면서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북성 창녀현에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령현에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다.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찾아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해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이 다 해놨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운동가들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만한 고생을 했던 건데요. 지금도 멀리 갈 거 없이 단재 신초 선생이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리지린의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책을 하나 번역하려면 이 책만 번역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 북한의 역사학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온 역사 제문제라든지 하는 책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북한의 역사학의 토대를 세운 분은 두 분이에요. 한 분은 돌아가신 단재 신초 선생을 북한의 역사학자들은 대단히 존경하고, 또 하나는 약연 김두봉 선생. 우리가 김두봉 선생은 단순히 국어학자로만 아는데 원래 우리나라만 지금 남한학계만 국어학과 역사학이 단절되어 있죠. 북한학계는 지금도 국어학과 역사학이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약연 김두봉 선생도 역사를 공부 많이 한 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역사관이 기본 토대가 된 겁니다. 단재 선생이 감옥에서 신음하실 때 이 기자가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죠. 언제 책을 쓰십니까? 제가 여성 감옥 한번 가봤더니 그 사람 살 때 아니에요. 그 바닷가에 날 춥고 거기에서 물어보니까 잠깐 10분씩 휴식 시간을 줄 때 그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역사학을 공부하신 분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느냐.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조선기생하고 일본 게이샤 끼고 술 먹으면서 장구 치던 사람들의 역사관을 계승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와 비아를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역사에 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백안 박은식 선생, 석주 이상용 선생, 다들 임시정부의 주축인 분들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아마. 왜냐, 다 역사에서 주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대단히 당시에는 저명한 이 학자였고, 이제 고성희 씨 집안인데요. 이 고성희 씨가 대대로 사관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1911년에 망명일기를 쓰시는데, 1911년에 안동에서 망명하면서 망명일기를 쓰시는데,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여왕 고등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른 책에서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분이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일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사관 집안이니까
이 집안이나 이분들이 나름대로 비장했던 그런 역사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그 민족주의 입장에서 역사 연구를 하셨는데, 이 석주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 나중에 중국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 겸 그 서간도 지역의 무장항일 투쟁의 대부예요. 뭐 이분 이야기만 해도 사실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분인데, 이분은 항상 무장 투쟁 위주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분이신데요. 한쪽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있고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인데요. 근데 이분들도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 제국주의를 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웠던 역사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일본과 맞서 싸웠다는 의미에서 이 두 그 분들을 갖다가 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해방 공간에서 남한 역사학계에 세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민족주의 역사학계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바라본 사회경제사학계. 이분은 이제 그 막스주의 역사학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일제식민사학계 조선합천수의 출신들인데, 현 상황을 보면은 이 민족주의 역사학계의 해방 이후 주요 인물들이 위당 정인보 선생이나 민세 안재홍 선생 같은 분들인데, 6.25 때 다 납북돼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대학사학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개인적으로 단국대학교의 윤내영 교수님이라든지 고려대학교의 최재석 교수님 같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역사관을 계승하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라든지 하는 쪽에서 이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대한민국엔 단 한 대학, 한 역사학과도 이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정신지수가 이렇게 상당히 낮은 겁니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이 사회경제사학계는 나중에 이 북한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이 파견원을 초청하니까 대다수가 이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 역사학을 형성하게 됐고, 그래서 또 이분들의 역사관도 남한에서는 계승하는 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양쪽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모두 다 조선총독부의 학절을 아주 강하게 비판했다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소위 말하는 한사군 한반도서라고 임나가야서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공통점을 양쪽이 동시에 갖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제식민사학계인데요. 이들은 조선총독부의 역사관을 추종하는 조선사 편수의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이 분단 상황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남한 역사학계를 그냥 100%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하고는 달리 뭐냐면 낙랑군 평양설, 그러니까 한사군 한반도설하고 임나가야설을 하나뿐인 정설로 신봉하고 있고, 분절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역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리관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리관지가 아니라 고대사 따로, 중세사 따로, 근현대사 따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하면서 고대사는 총독부 학자들 보고 그 해석하라 그러고, 또 이제 중세사는 노론 추종하는 학자들이 해석하라 그러고, 근현대사는 또 우리가 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따로따로 해칭 말하는 따로 국밥 역사학인 거죠. 그래서 전체가 뭔지를 알기가 상당히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지금 국사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도대체 한국사가 어떻게 전개됐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구성을 해놨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위당 정인보 선생이나 민세 안재홍 선생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 6.25 때 그 다 납북이 됐죠. 이분들의 역사관은 조선총독부의 반도사관에 맞서서 대륙사관과 해양사관을 주창했고, 그다음에 민족사관은 통일사관이고 또한 대륙사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크게 주목을 안 하지만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조선공산당 이북5도당 열성자대회가 열려요. 북한에서는 남북한 체제 경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그 경쟁 요소 중에 하나로 역사학을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에 뭐 이름 나온 박시영, 김석형, 전석담 등 다 이제 이름이 당시엔 그 학자로 이름이 있던 분들이고, 아까 백남원 이분도 월북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1947년 2월 달에 조선 역사 편찬위원회라는 걸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이 이청원이 되는데, 이청원 이분은 일본에서 공산당 활동을 좀 했던 분이에요. 일본에 몇 번 투옥됐던 분이고, 조선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제문제라는 그 학술지를 내는데, 이 당시에 대단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여기에 실린 이게 이제 홍기문 선생인데, 그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들이죠. 이분은 국어학자고 이두학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는 국어학과 역사학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역사학자면서도 국어학자면서도 역사학에 상당히 이제 능한데, 이분이 1949년도에 뜬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 당시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에 성공하자 그들의 소위 역사학자들은 조선 역사에 대해서 이상한 관심을 보였다. 과연 어떠한 것들인가? 첫째, 서기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오늘의 평양을 중심으로 한나라 식민지인 낙랑군이 설치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사군 한반도설이죠. 둘째, 신라 백제와 함께 남조선을 분거하고 있던 가라가 본래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요. 이게 임나일본부설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1949년도에 북한 역사학계가 나아갈 길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을 타파하는 거다. 그럼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이 뭐냐? 셋으로 정리하면 1. 단군을 말살한 거였다. 우리나라의 국조인 단군을 조직적으로 말살한 거였다. 그래가지고 단군을 일련이 12세기, 13세기 때 창작한 인물이라는 등 온갖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단군을 가짜로 만들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고 한사군이 다 북한 강역에 있었다라는 한사군 한반도설을 날조해낸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나가 가야라는 임나가라설, 임나일본부설을 날조해낸 것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관의 핵심 세 가지였다. 그래서 뭐라 그래서 1. 단군을 말살한 것, 2. 한사군 한반도설, 3. 임나가야설, 요 세 가지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식민사관의 핵심이다라고 1949년도에 이미 조선의 고고학에 대한 일제 어용학설의 검토라는 글에서 홍기문 선생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북한학계에서도 그 해방 직후에 한사군 그 고조선 위치와 마찬가지인데요. 제평양설과 제요동설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도요를 중심으로 한 고고학자들은 평양 일대에 있었던 그 평양 일대 일본인들이 주로 발견했던 그 유적들을 가지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김석형, 리지린, 임건상, 이상호, 백남훈 같은 여러 문헌사학자들, 그러니까 문헌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낙랑군과 한사군은 다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자료가 다 그렇게 나옵니다. 다 한사군은 다 요동에 있었다. 그러니까 양쪽이 어쨌든 다릅니다. 북한대 해방 직후에는 어쨌든 일본이 말하는 소위 근대 역사학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고고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논쟁을 아주 심하게 그 전개를 했는데요. 1958년도에 리지린이 북경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고일강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일강과 리지린의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생각이 다른
그 고일강을 상대로 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게 1961년 이제 그 중엽에 통과가 되는데, 중엽에 통과가 되고 나서 1961년 8, 9월 달에 평양에서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열려 가지고 이때 류지린이 참석한다라고 하니까 대단한 주목을 받게 되죠. 다들 류지린이 북경대 대학원 가서 그 쟁쟁한 당대 최고라는 고일강을 상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아왔다는데, 고조선 가지고 받아왔다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했다가 그 류지린이 저기에 참석해서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발표를 계기로 북한의 고고학자들도 전부 다 낙랑군 평양설을 전부 다 거둬들이고 낙랑군 요동설이 대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조선 연구 이 책에 고조선 연구 이 책 뒷부분에 보면 이 고고학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실어놨어요. 정말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대부분 낙랑 평양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이 다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주로 이제 그 낙랑 평양설을 주장하니까 이 책에서는 북한에 대한 고고학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을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출토된 그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 여러 중국의 지금 요서 지역에서 출토되는 여러 고조선 유물들까지 광범위하게 실어가지고 논증을 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로 더 이상 낙랑 평양설을 주장할 수 없어가지고 류지린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면서 북한학계는 그 한사군 요동설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남한 고고학의 사실 뭐 비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우리는 항상 뭐 김원룡 교수다, 뭐 그 이병도 박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위에 일본인들이죠.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나랏돈 가지고 뭐 하버드에 10억 원 갖다 바쳐가며 만든 뭐 한사권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낙랑군 취소라고 써놨는데, 이 세키노 타다시가고 도록을 만든 책임자인데 낙랑군 취소하고 옆에다 괄호하고 물음표를 딱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세키노 타다시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 평양 지역을 낙랑군을 이제 평양이라고 말하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그런 고고학 유물들을 전부 다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써놨어요. 소위 말하는 지금 마지막 식민사학계에서 기대고 있는 유적이라는 것들이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지린의 고조선 연구의 이제 핵심이 서기전 5세기, 4세기의 고조선의 서쪽 강역은 하북성 난하고, 서기전 3세기, 2세기는 요령성 대릉하로 촉도가 된다는 거고요. 한사군은 지금의 요동반도에 있었다 해가지고 낙랑군 평양설을 폐기하는데, 지금 북한에서 지금 단군릉을, 강동군에서 단군릉을 발굴했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자꾸 북한에서 류지린의 학자를 폐기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만, 단군만 지금 평양 강동군으로 해놓은 거지, 강역 자체는, 서쪽 강역 자체는 류지린이 주장한 대로 이 대릉하 또는 난하설이 지금도 북한에서 나온 조선전사에는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설이 북한에서 지금도 여전히 주류로 유지되는 학설인 거죠. 요것이 그 류지린 책에 나와 있는 걸 저희가 조금 다시 그린 건데요. 고조선의 강역이 바로 요 지금의 하북성 난하 근처였고, 요거는 이제 고류국 맥국이었고, 이만큼이 다 이제 우리 이 선조들의 강역이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기전 3세기, 2세기 때는 이쪽 대릉하로 이제 촉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그 류지린설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차 사료 뭐 한두 개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이게 후한서 건무 6년조 주석에 보면 낙랑군은 옛 고조선국, 옛 조선국이다. 제요동, 요동에 있다 이렇게 써놨죠. 또 후한서 최인열전에 보면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기지 제요동, 그 땅은 다 요동에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료들은 일관되게 낙랑군은 그 요동에 있었다, 고대 요동에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중국 사료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학계에서 처음부터 이쪽 이제 문헌학자들이 중국의 여러 사료를 들어가지고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고 한사군도 요동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를 보면서 놀란 거는 이제 시경에 한역편이라고 있어요. 그 대한민국 할 때가 한자인데요. 한역편에 시를 갖다가 인용하면서 저 크고 큰 한나라 성여 연나라 백성들이 지어주었네, 이런 구절까지도 전부 다 우리 관점으로 해석을 해놓은 걸 보고 이 대단한 이 노력이었다. 저 당시에 저 많은 방대한 사료를 어떻게 찾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1950년대 말 60년대 초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남한 학계는 어떠냐? 이기백 교수가 한국사 실론에서 역사학계를 학파를 셋으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민족주의 사학, 하나는 유물사관, 하나는 실증사학, 이렇게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한 역사학의 세 부류를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민족주의 사학, 또 하나는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이 그 유물사관이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일제 식민사학 이랬는데 식민사학이 사라지고 실증사학, 이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소위 총독부 역사관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외피를 실증이란 말로 씌운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실증사학인데 실제로는 자료 없는 주장만 있는 게 남한의 소위 이제 식민사학이고요. 근데 이분들이 실증사학 주장하는 말들을 보면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이병도 씨가 한국사 대관이란 책을 썼는데, 이분 써놓은 거는 한국사 소관이라고 하면 딱 맞는데 대관은 크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 잔뜩 줄여가지고 작게 봐놓고 나서 제목만 한국사 대관이라고 썼는데,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하는지. 역사를 새롭게 고찰한다고 객관을 몰각한 주관이거나 어느 한 편벽된 사관에 치우치거나 또는 사실을 고립적 표본으로 고찰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항상 객관을 토대로 삼아 시야를 넓혀 다각적으로 또 종적, 횡적, 심적, 물적인 관련 아래 공정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핵심은 이분들은 겉으로 표방하는 말, 객관, 공정. 아니, 총독부 아무 사료 없는 총독부 역사관 주장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예요? 역사에 객관이란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역사에 공정이란 게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역사에는 팩트, 사료가 있을 수 있고 그 사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이기백 씨가 한국사 실론에서 한 말은 뭐냐면 실증사학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실증사학은 한국사의 발전을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에 맞추어서 보는 것에 반대하였다. 오히려 실증적인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한국사의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보기 힘든 이야기죠. 아니, 실증을 토대로 하는데 사료가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한사군이 북한에 있었다는 사료가 어디 있냐, 하나라도 있냐, 빵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 빵개. 그러면 낙랑군은 자기네 말대로 뭐 객관, 공정, 실증 하면은 당연히 이 말이 맞으면은 벌써 한국 남한의 강단 식민사학계가 낙랑군은 평양에 있지 않고 고대 요동에 있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주 굴기차게 지금까지도 평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병도 교수가 한사군을 치는 낙랑군은 대동강, 진봉군은 자비령, 님동군은 함경남도에서 강원도, 현도군은 압록강, 중류. 이기백 교수가 한국사 실론에서 한사군을 치는 낙랑군이 대동강, 진봉군이 자비령, 그 다음에 임동군이 함남, 현도군이 압록강, 중류. 똑같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료가 있나 하는 이야기예요. 사료가. 한사군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병도 박사가 만리장성의 시작이 그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된다고 써놨어요. 그것이 이제 낙랑군 수성연에 그 태강지리지에 보면은 낙랑군 수성연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된다라는 그 태강지리지가 사기 하본기에 주석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면은 낙랑군 수성연에는 갈석산이 있고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낙랑군 수성연을 이병도 씨가 황해도 수안이라고 써놨는데 이병도 씨 자기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이나바 유아기치라는 식민사학자가 먼저 주장한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런데 이나바 유아기치가 진장성 동쪽 끝에 관한 동단에 관한 뭐 논고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만리장성의 동쪽 끝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한서 지리지에 의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서 지리지를 보면은 낙랑군 수성연이 황해도 수안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써 있어야 되죠. 한서 지리지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한서 지리지에는 황해도는커녕 한반도에 관한 기술 자체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가 한서 지리지를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중화민국의 중앙연구원 사이트가 보면 경사자집 해가지고 사 부분에 가면은 중국의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25사가 주석까지 다 서비스돼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역사비평이라는 데서 2016년도에 아주 사이비 역사학, 한국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어쩌고저쩌고 하는 특집을 실었는데 이 특집에서 이 사람들 소위 나이는 젊은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나오니까 보수 언론에서 요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라고 축해 세우고 그러니까 진보 언론에서 대단한 학자라도 나온 양 사방에 불러다가 인터뷰하고 막 했는데 이게 이제 한국일보에서 인터뷰한 거를 한번 보면은 한국일보 기자가 동북아 역사지도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낙랑군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여러분 국고 47억 원을 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란 걸 만들었는데요. 그 지도에서 한사군은 전부 다 중국 강력으로 넘겨졌고 같은 시기에 한반도에는 신라도 없고 백제도 없고 가야도 없다는 같은 시기에 일본 야마도에는 거대한 제국이 있는 걸로 그려놨어요. 왜 그러냐. 그래야 이 거대한 야마도 제국이 한반도로 와가지고 뭘 설치할 수 있어요? 임날본부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독도는 끝까지 안 그려왔습니다. 이 지도 옹호하는데 보수 진보 언론이 다 동원됐어요. 바로 그 위치 문제는 어떻게 보나 하니까 안정준이라는 이 젊은 무서운 학자가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건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는 모두 동의한다.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다 끝났다.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김재원이라는 젊은 학자가 100년 전이라 하니까 자꾸 친일학 소리 듣는다. 하하. 규경량이라는 학자가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증을 끝냈다라고 하자. 참 초등학생들 농담하는 거 아닙니까? 주장하려면 역사학은 어떻게 주장해요? 중국 어떤 사료에 제가 말했다시피 후한소 광무제 분기에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라고 나온다. 후한소 최인열전 주석에 장자면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데 그 땅은 요동에 있다라고 나온다. 그러니까 요동에 있다. 말하려면 중국 사료 어디에 낙랑군은 평양에 있다가 나온다. 그 사료는 누구나 다 역사학자라면 사실로 인정하는 사료다. 이렇게 말한 말이 되죠. 우리뿐 아니라 제대로 된 학자, 북한 학자 100%는 다 제대로 되지 않은 학자란 이야기죠. 100년 전에 이미 논증이 끝났다 하니까 100년 전 하니까 캥기는 게 있는가. 100년 전 일제강점기인데 친일학 소리 듣는다. 그러면 200년 전 조선 실학자들이 논쟁을 끝냈다라고 하자. 100년 전에
논증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안정준, 이 젊은 무서운 사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역사 비평에 북한 역사학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일제 시기에 발굴한 낭낭지역 고분에서는 70여 개에 불과한 반면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굴한 낭낭 고분에서는 90년대 중반까지 무려 3천여 개에 달한다. 현재 우리가 아는 낭낭군 관련 유적의 대다수는 일제 시기가 아닌 해방 이후에 발굴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 보면 뭡니까? 북한 학계에서, 북한 고고학계에서 해방 이후에 3,000기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그게 다 낭낭군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학계에서도 낭낭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상하죠? 리지든하고는 아주 다른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무서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던 이 언론 카르텔이 있는데 그 언론 카르텔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북한 지역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 결과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 2,600여 개의 낭낭 고분이 확인됩니다. 옛 사서의 기록과 이 성과를 근거로 한국의 고대 사학자들은 대부분 낭낭군의 위치를 평양 인근으로 비정합니다. 이것이 일군의 학자들 눈에는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무서운 아이들이 북한도 낭낭군이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니까 언론이 딱 받아가지고 같이 하면서 이것이 일군의 학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견디기 힘든 식민사학의 잔재로 비춰졌다 하는 이야기예요. 북한도 낭낭군 평양시로 주장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실제 북한에서 뭐라고 말했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류순진의 평양 일대 낭낭 무덤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북한 학계 뭐라고 말했냐면 해방 전에 일제 어용사가들은 우리 민족자의 첫머리인 단군조선의 역사를 말자라는 한편 평양 일대의 낭낭 무덤을 한나라 낭낭군 시대의 유적으로 왜곡 날조하면서 그것을 기초자료로 하여 한나라 낭낭군이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낭낭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 북한에서는 일제가 낭낭군 재평양서를 조작해냈다라고 썼는데 지금 남한학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북한의 낭낭군도 평양에 있었다라고 북한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시킨 거죠. 북한학계 이야기를 더 보면 해방 후 우리 고고학자들이 발굴 정리한 낭낭무덤 자료들은 그것이 한식, 중국식 유적 유물이 아니라 고조선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낭낭국의 유적과 유물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 이게 실증이에요. 뭐냐면 낭낭국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조였던 위만조선이 무너진 후에 평양 일대의 고조선 유민들이 세운 나라였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평양 일대에서 3,000여 개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중국식 한식 무덤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한식 무덤하고는 전혀 다른 고조선 전통의 무덤 형식이고 그것이 나중에 낭낭국, 한나라 낭낭군이면은 우두머리가 낭낭태수죠. 이 낭낭국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호동왕자와 낭낭공주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최리가 왕으로 있는 낭낭국의 유적인데 국과 군, 요 글자 하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형태가 중국식 무덤 형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북한에서도 낭낭군이라고 주장한다라고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통했어요. 누가 북한 거 연구해가지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라고 할 사람이 없어 왔던 거죠, 지금까지. 김태식이라는 교수가 뭐라고 썼냐면 남한학계는 임나가야서를 아직도 주창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그러므로 비교적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수 용례를 중심으로 볼 때 임나는 6세기의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신라나 백제에 복독되어 있지 않은 소국들의 총칭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대가야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5, 6세기의 가야연맹을 외에서는 무슨 이유에선가 임나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외에서 대가야를 갖다가 가야연맹을 갖다 임나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참 웃기는 이야기를 일본 흑연만 찾아봐도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경성제대 출신이에요. 이 김석형이 1963년도에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절이라는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서부 일본, 북교수, 기비, 기네 야마토 등지에 백제, 가라, 임나, 신라 계통 소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 소국들도 백제, 가라, 신라라고 칭하였을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 이런 것들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임나가 아니라 이쪽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진출해가지고 세운 소국들이다. 소국의 이야기를 일본 서기에 써놓은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역사서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로 쓰겠느냐. 이 역사서도 사실을 반영한 것이지 실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분국절이라는 걸 제기하니까 일본 학자들도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퍼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가 어디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반도 남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식민사학자라고 해도 변명할 말이 없어요. 이게 한반도 남부라고 임나가 한반도 남부에 있다라고 처음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게 메이지 시대 때 일본군 참모본부예요.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 고고 같은 책을 써가지고 임나가 가야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한반도 한국을 점령했을 때 무조건 침략한 게 아니라 우리 과거사에 옛 땅을 찾은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위치 비정하는 거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게 다 일본 식민사학자들 위치 비정인데 일본 서기에 소위 말하는 그 임나 7국이 나와요. 근데 임나 7국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탁준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이 탁준을 갖다가 창원이나 대구로 비정하는데 왜 대구로 비정하냐면 일본 서기에 탁준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한국 사료를 암만 찾아봐도 탁자가 안 나와요. 탁 비슷한 자가. 뒤져보니까 대구의 옛날 이름이 뭡니까? 달구벌이죠. 그러니까 달자하고 탁자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찍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창원으로 찍었어요. 그냥 골라 잡으면 되는 게 이 사람도 위치 비정은. 또 침미달에 하나 보면은 침미달에 암만 찾아봐도 우리 지명에 침자 비슷한 건 잘 안 쓰잖아요.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쇠마스가 어떻게 했냐면 침미다래를 일본어 발음으로 읽어보자. 그러니까 도무다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옛날 강진이 도무군이었다. 그래서 강진으로 찍었어요. 저 말이 맞으려면 옛날 저시대 때 4세기 때 호남 사람들은 일본어 사용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으로 사용하잖아요. 이따위 논리가 지금까지도 통하는 거예요. 이 북한 학자들 입장에서 남한 학계를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북한이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남한 상대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위에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게 그냥 허세일까? 이 사람들 역사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러분 안 드세요? 보세요. 우리 시대의 한국 고대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날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웃기는 이야기죠. 임나를 갖다 일본 열도에 분국론에서 비정한 게 뭐라고 쓰면 돼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하였던 것이 요렇하고 남한의 식민사학이나 일본 구구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러면 말이 맞죠? 한국에 왜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까? 심지어는 요즘에 와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한 관련 자료를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도 필요하다.
일본 서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구려 장수왕, 고구려 백제 신라 임금들이 한날 동시에 야마도에 조공을 바쳤다고 써 있어요.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 나라 돈이 다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과연 제가 요즘 공부 좀 하다 보면 과연 이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북한에서 저런 주장하고 중국도 저런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국가안전 못 끌려가겠죠?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남북한 이 화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남북 통일을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단 방법론에서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는 우리가 남북한이 그동안 여러 많은 이 교류를 해왔는데 제가 볼 때 이 남북한이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가지고 상대를 하면은 북한의 소위 이제 김일성 일가가 그 모든 걸 주도했다라고 나오는 그 이전까지의 역사는 말하자면 이제 저희 역사관하고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그 이후의 역사는 우리가 뭐 서로가 나중에 통일된 다음에 논하고 지금 논할 건 없고 지금 차원에서는 그 이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의 민족의 동질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책을 이렇게 고조선정고 이거를 아까 허성한 장관님 말씀대로 제가 주석을 좀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주석 달면 진짜 1000쪽 가까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이 책 뭐 보실 정도면은 공부 좀 하실 테니까 중국의 뭐 위키백과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화민국의 사이트 들어가 보면 여기 의문 생기는 거 있으시면 그런 사이트에 쳐보면 다 나와요. 요즘은 사료가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구든지 지금 이제 공부를 갖다가 지금 이제 맘만 먹으면은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심지어 우리 그 중학생까지 와 있는데 이 중학생이 또 한문을 좀 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 한번 찾아와가지고 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중학생도 하는 거를 갖다가 이 대학 교수들이 참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으니 이 나라가 참 불행한 나라예요. 저희 이해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고생들을 저희 연구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해요. 저 대학 교수들 틀렸다고. 그런데 이 여고생들, 이 중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하고 싶은데 갈 대학이 없는 나라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똑똑한 요즘 학생들 보니까 요즘 뭐 나이 든 분들은 요즘 뭐 젊은 애들 뭐 좀 무시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저희 때하고 다른 게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무지하게 똑똑해요.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만나보면 기자조선에 관한 3가지 학자를 고등학생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데, 이 대학 교수들은 뭘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빨리 이 잘못된 이 역사관을 타파하고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설파했던 역사관으로 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민족주의라고 비판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백범 중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 세계가 다 평화롭게 지내는 나는 문화강국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민족주의자면서 또 뭡니까? 아나키스트잖아요. 아나키즘이 뭡니까? 절대 한 개인의 절대적인 자유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나키즘이에요. 이런 역사학이 무슨 마치 제국주의 역사 그러니까 남한의 민족주의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들 학자들은 다 일본 우파 일본 고급화 민족주의 입장에서 비판한다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빨리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타파하고 이게 제대로 된 우리 쪽 역사관으로
전환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그러한 날이 오는데 이 느리른의 고조선 연구가 아주 합력화를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